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2024년 신예 작가 소설집에 수록된 소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희 작가의 펭귄 섬,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펭귄 섬, 이상희. 인구 3,000명도 안 되는 낙도에 명물이 생긴 건 순전히 방송국 덕이었다. 어느 예능 프로그램에서 공섬에는 뭐뭐이 있다라는 퀴즈가 나왔는데 펭귄이라는 정답이 공개되자 연예인들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카메라는 곧 우리 동네 엎한장 끝에 세워진 펭귄 동상을 비췄고 스튜디오에서는 환호성이 터졌다.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나는 연예인들이 왜 그걸 신기해하는지 그게 더 신기했다. 방송이 나간 후 관광객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여름 한철 반짝 왔다 떠나던 관광객이 한겨울을 제외한 모든 계절에 섬을 찾았다. 아빠는 더 많은 그물을 바다에 던졌고 엄마는 회를 비싸게 팔았다. 어판장 근처에는 슈퍼와 횟집은 밖에까지 사람들이 모여 장사진을 이루었다. 이쑤시개를 꼬나물고 공섬을 휘둘러 보고 가던 군청 직원은 하루가 멀다고 회료를 타고 섬에 들어왔다. 칠이 다 벗겨져 온통 회색이었던 펭귄 동상이 어느새 검은색 슈트를 덧입고 파란색 넥타이를 맨 멋진 모습으로 변했다. 그 옆에는 내 키만한 저금통이 생겼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쓰여 있었다. 기후온난화로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는 제 친구를 도와주세요. 이 돈은 남극에 있는 펭귄을 위해 사용됩니다. 군청 직원은 일주일에 한 번 펭귄 등을 따고 돈통을 꺼냈다. 누가 채워갈까봐 꼭 두세 명이 함께 오곤 했는데 저 많은 돈을 어디에 가서 새는지 나는 그게 궁금했다. 정말 남극에 보내는지 그런 의문은 애초에 들지 않았다. 펭귄은 날지 못했지만 펭귄의 날갯짓은 많은 것을 바꿔 놓았다. 외지인이 귀촌해 식당과 카페를 차렸고 관광 상품을 파는 가게도 늘었다. 조개 껍질로 만든 열쇠고리와 펭귄이 그려진 컵, 색색깔의 조약돌도 팔았다. 조약돌 중에는 진짜 돌이 아닌 동그랗고 마모된 소주병 조각도 섞여 있었는데 관광객은 그걸 보고 에메랄드 빛이 난다고 말했다. 섬 사람들은 점점 세련된 방식으로 돈을 쓰기 시작했다.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매하고 다방이 아닌 카페에서 커피를 시켜 먹었으며 새로 생긴 갈빗집에서 외식을 했다. 농협마트가 들어서면서 편의점도 2개나 생겼다. 펭귄 동상 덕분에 섬은 점점 부촌이 되어갔다. 와씨, 띠떼끼, 밥 안 처먹나? 남동생 화순이었다. 한쪽 다리를 내밀고 고개를 삐딱하게 숙이고 있는 모양이 제법 깡패처럼 보였다. 혀가 짧아 개구리 중사 캐로로를 캐도도로 발음한다며 친구들에게 매일 놀림을 받더니 외삼촌에게 욕을 배운 후로는 우는 날이 줄었다. 그러나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았다. 시도 때도 없이 화난 성게처럼 가시를 세우고 욕을 해대는 통에 화순을 뺀 우리 가족은 자주 민망했다. 울고 오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는 부모님의 암묵적인 동의로 화순의 욕은 날로 화려해졌다. 오늘 저녁 외삼촌의 앞날에 대해 대책 회의를 하기로 한 걸 깜빡 잊고 있었다. 나는 화순에게 주먹 날리는 신용을 한 뒤 부서진 부표를 폐그물 뒤에 숨기고 집으로 뛰어갔다. 상위에는 오징어 똥창 찌개와 돔튀김이 올라와 있었다. 어제도 먹고 그제도 먹은 것들이었다. 나도 모르게 한숨이 푹 새어나왔다. 겨우 이걸 먹고 대책회의를 한다니 정말이지 머리가 거꾸로 돌아갈 것만 같았다. 붕어빵이나 팔까? 좀 있으면 추워지니까. 외삼촌이 짧은 머리를 벅벅 긁으며 말했다. 10,000원 벌려면 40개 구워야 한다. 차라리 배를 타라.
엄마는 생선가시를 발라 화순의 밥그릇에 얹어 주었다. 화순은 TV를 보느라 자기가 무엇을 먹는지 모르는 듯했다. 반찬 투정할 때가 되었는데 오늘따라 아무 말 하지 않은 화순이 얄미워 상 아래로 화순의 다리를 툭 찼다. 화순은 TV 속에 빨려 들어갈 듯 입을 해에 벌린 채 바보같이 웃기만 했다. 500원씩 받으면 안 되나? 편의점 팥빵도 800원 받더라. 붕어빵이 뭐라고 그 돈 주고 사 먹겠노? 엄마의 핀잔에 외삼촌은 수검댕이 같은 눈썹을 실룩 가렸다. 그때 술에 취해 코를 골던 아빠가 느닷없이 중얼거렸다. 일을 간 건지 잠꼬대를 한 건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엄마는 아빠의 말을 이렇게 알아들었다. 펭귄빵 그거 좋다. 요즘은 관광지마다 특산물 빵이 인기더라. 그런 건 어디서 떼다 파노? 엄마는 한심한 눈초리로 외삼촌을 바라봤다. 때려치아라. 때려치아라. 외삼촌아. 화순이 눈을 까뒤집으며 놀렸다. 외삼촌의 머리가 안 돌아간 건 오징어 똥창찌개 때문임이 틀림없어 보였다. 주물공장에 주문한 빵틀이 도착한 건 10월 초였다. 붕어빵보다 2배나 큰 펭귄 모양이었다. 펭귄빵 속에도 팥이 들어갔는데 왠지 붕어빵보다 더 고소하고 맛있었다. 외삼촌은 식용유 대신 마가린을 빵틀에 발랐는데 수산물 시장에서 15년간 붕어빵 장사를 했다는 달인에게 10만 원을 주고 배운 비법이라고 했다. 돈이 썩어 빠졌다. 엄마가 말했다. 화수는 맛있다며 온몸을 오징어처럼 구겼다. 포장마차 앞에는 공선 명물 펭귄 빵 게시라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었다. 화순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다. 빵 게시가 뭐고? 빵 판다고 하는 말이다. 와씨 놀래라. 펭귄빵이 아니라 빵 게시를 파는 줄 알았다. 외삼촌이 눈썹을 치켜들며 웃었다. 글자를 틀리기도 어려운데 단순한 띄어쓰기를 틀리다니. 5학년인 나도 아는 걸 서른이 넘은 외삼촌은 왜 모를까? 나는 외삼촌의 장사가 심히 걱정되었다. 외삼촌은 펭귄 동상 앞에 포장마차를 차렸다. 그러자 펭귄 앞에서 사진을 찍던 관광객들이 줄을 서서 빵을 사 먹었다. 솜씨가 서툴러 덜 익거나 탄빵이 나갔지만 관광객들은 회보다 빵을 더 맛있게 먹는 듯했다. 공섬의 명물이자 특산물이라고 소리치는 화순 덕분에 외삼촌의 전대는 점점 부풀어 올랐다. 한 차례 손님이 빠져나간 후였다. 회색 승용차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포장마차 앞에 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언젠가 업한장에서 본 적이 있는 면장님이었다. 뒷짐을 진 채 먼 산을 바라보는 게 습관인 듯 면장님은 외삼촌의 곱슬머리 끝을 바라보며 여기서 장사를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외삼촌은 곰돌이가 그려진 앞치마를 벗어 던지며 따졌다. 어딜 가나 먹을거리 장사 아인겨. 포장마차라서 안 된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하여튼 미관상 안 좋다. 그게 군청의 방침이라요. 미관은 무슨 육지 폐금을 공섬에 갖다 버리는 거 모를 줄 아는겨. 그것도 차차 치울 겁니다. 면장님은 뒷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넓은 이마를 닦았다. 외삼촌은 겁을 주고 싶었는지 자꾸만 눈썹을 실룩 가렸다. 그러나 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면장님을 당해낼 재간이 외삼촌에게는 없었다. 면장님이 탄 차는 유턴할 곳을 찾지 못해 등대까지 가서 돌려 나오느라 하마터면 바다에 빠질 뻔했다. 그날 밤 엄마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던 외삼촌은 새빨간 거짓말을 곁들였다. 내가 막 따지고 드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내 빼더라. 결국 외삼촌의 포장마차는 나의 아지트인 업한장 폐그물 더미 옆으로 이사했다. 펭귄 동상에서 걸어서 5분 정도 떨어진 업한정과 마주한 공터였다. 이렇게 작은 섬에서 5분은 꽤 먼 거리였다. 관광객은 동상 앞에서 사진만 찍고 관광버스를 타고 가버리기 일쑤였다. 빵 하나 안 주나? 업한장 앞에서 생선을 팔던 영도코 아줌마가 소리쳤다. 그제야 외삼촌은 인사가 늦었다며 빵을 구웠다. 나는 따뜻한 펭귄빵을 안고 영덕호 아줌마에게 갔다. 그때 옆에 앉아있던 아줌마들이 속닥거리는 게 들려왔다. 저기서 빵 장사를 하면 누가 회를 사 먹노? 배불러서 안 간다 아이가. 그게 말이다. 횟집들도 다 싫어하더라. 화순내 얼굴 보고 참긴 참는데. 나는 물고기가 팔딱팔딱 뛰고 있는 빨간 고무통 옆에 빵봉지를 얼른 내려놓았다. 11월인데도 따뜻한 날이 계속되었다. 업한장 사람들은 미친 날씨라고 욕하면서도 활기가 넘쳤다. 가을 방어회를 맛보려는 관광객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문제는 회 파는 아줌마들의 자리 다툼이 심해진 것이다. 조업이 늦어진 배들은 업한장 뒤쪽에 자리를 잡아야 했는데 그러면 회가 팔리지 않았다. 그래서 순서를 정해 자리를 바꾸기로 했지만 그 방법도 얼마 가지 못했다. 며칠에 한 번씩 들어오는 원양 어선과 어쩌다 고기를 많이 잡은 배들이 갑자기 끼어들었기 때문이었다. 한날은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아줌마들 때문에 엄마의 빨간 고무통이 뒤집어졌다. 보다 못한 어촌계장이 묘책을 내놓았다. 지정석, 원하는 자리를 돈을 주고 사는 거였다. 그것도 연세로. 아줌마들은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며 이게 누구 땅이냐고 따졌다. 그러자 어촌계장이 말했다. 밤새 잠도 못 자고 자리 지키는 것보다 안 낫나? 1년 내내 편하게 회 팔아라. 하루에 몇백씩 벌면서 200만 원이 아깝나? 근데 그거 누구 생각인겨? 돈은 어디에 쓰고요? 엄마가 물었다. 회센터 지을 거란다. 군에서 우리한테 신경 억수로 쓴다 아이가. 군청에서 그렇게 돈 거드라 했습니까? 엄마의 말에 어촌계장은 외삼촌을 흘낏 쳐다보며 말했다. 공섬도 이제 어엿한 관광지다. 아무나 들어와서 장사하는 데가 아니다 이 말이다. 엄마는 그만 입을 다물었다. 어촌계장은 헛기침 후 다시 말을 이었다. 아줌마들은 한둘씩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외삼촌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몰라도 합의는 속도를 냈다. 외삼촌과 엄마는 육지 사람이었다. 공섬으로 시집온 엄마를 보러 가끔 섬에 다녀간 외삼촌은 이런 촌구석에서 어떻게 사냐고 구시렁거렸다. 그런 외삼촌이 공섬에 들어와 장사를 하기까지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 방위산업체에서 번 돈으로 중고 트럭을 장만한 외삼촌은 화물일을 하다가 허리를 삐끗했다. 기술이라고는 운전밖에 없었기에 할 수 없이 강고등어와 조기를 싣고 전국을 돌아다녔다. 그러던 작년 외삼촌은 지인에게 주방세제 사업을 제안받았다. 10리터짜리 한 통에 10,000원에 팔면 50대 50으로 나누는 거였다. 단번에 오케이를 한 외삼촌은 지도를 펼쳐놓고 대한민국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전국을 돌아다녔다. 골목골목을 누비며 불티나게 세제를 팔았고 빵빵한 전대 그대로 사장에게 갖다 줬다.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 장사를 시작하려던 때 사장은 연락을 끊었다. 돈 한 푼 받지 못한 채였다. 사장을 잡아 죽여버리겠다는 꿈을 안고 여인숙에서 술을 마시던 어느 날 외삼촌이 팔던 세제가 TV에 나왔다. 모자이크로 얼굴을 가린 아줌마가 분통을 터뜨리고 있었다. 가짜 유통업자에 대한 시사 고발 프로그램이었다. 그 안에 물이 들어있었는지 몰랐다. 꿈에도 몰랐다. 엄마는 팔랑귀를 자르던지
트럭을 폐차하던지 알아서 하라고 고함쳤다. 결국 외삼촌은 빈털터리가 되어 도망치듯 공섬으로 들어왔다. 비가 오려는지 하늘이 온통 먹빛이었다. 나는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들고 외삼촌에게 갔다. 폐구물 더미 옆에 덩그러니 놓인 포장마차에 파란 비닐이 바람에 심하게 나부꼈다. 며칠간 내린 태풍주의보 때문에 손님이 없었다. 외삼촌의 짙은 눈썹이 가운데로 몰렸다. 찝새끼들 절로 안 가나? 화수는 공중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빵 냄새를 맡고 얼쩡거리는 건 갈매기뿐이었다. 외삼촌은 나무 젓가락을 반으로 쪼개 감자볶음을 집어먹었다. 젓가락질은 한없이 느렸다. 그때 노란색 관광버스가 펭귄 동상 쪽으로 천천히 들어가고 있었다. 폭풍주의보로 섬을 빠져나가지 못한 사람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비 때문인지 아무도 버스에서 내리지 않았다. 외삼촌이 화순을 불렀다. 박스 갖고 온나? 빵 젓는다. 박스가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뭐라 카노? 외삼촌아, 인상만 쓰지 말고 대가리 좀 써라. 비웃는 화순을 향해 외삼촌은 눈을 부라렸다. 나는 둘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종이봉투에 빵을 담았다. 화순은 비를 뚫고 버스로 뛰어가 기사에게 빵을 갖다 주었다. 그러나 돌아오는 화순의 표정이 좋지 않았다. 내보고 귀엽단다. 찝새끼들 내를 알라를 보나. 외삼촌은 한숨을 푹 내쉬었다. 잠시 후 버스 기사가 유리창을 열고 손짓을 했다. 박스를 뒤집어 쓰고 뛰어간 화순에게 버스 기사는 손가락 2개를 들어 보였다. 화순이 뒤돌아서서 소리쳤다. 200개 추가요. 20개겠지. 나는 어금니를 물고 조용히 말했다. 그날 이후 외삼촌은 업한장으로 들어온 관광버스 기사에게 빵봉지를 내밀었다. 버스 기사는 펭귄 동상을 돌고 나오면서 마가린보다 더 느끼한 목소리로 방송을 했다. 공섬의 명물 펭귄빵 하나 드셔보시길 추천합니다. 관광버스 한 대당 적게는 20개, 많게는 50개씩 팔렸다. 하루에 들어오는 버스만 해도 6대는 넘었고 6시 내 고향에서 트로트 가수가 펭귄빵을 먹는 모습이 방송에 나가자 외삼촌의 장사는 소위 대박이 나기 시작했다. 이에 가장 큰 수혜자는 화순이었다. 화순은 매일 동네 조무래기들을 이끌고 포장마차로 왔다. 신발 주머니에 있는 고무딱지가 동이 날 때까지 그 옆에서 딱지를 쳤다. 그러다 배가 고프면 외삼촌에게 어서 빵을 구우라고 재촉했는데 어찌나 당당하게 요구하는지 마치 화순이 사장 같았다. 눈을 반짝이며 빵을 받아가는 조무래기들에게 화순은 하나님이나 다름없는 존재였다. 자기 것마저 친구에게 나눠준 화순은 별빛이 반짝이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네 남자들의 의리를 아나? 모른다. 저 거지도 됐고 얼른 꺼지라. 펭귄빵은 화순에게 갑옷이 되어 주었다. 이제 아무도 화순에게 캐도도라고 널리지 않았다. 밀가루가 들어오는 날이었다. 나와 화순은 외삼촌이 사준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배를 기다렸다. 회리오가 하얀 파도를 밀어내며 선착장에 들어왔다. 배 문이 열리자 우체국 택배차와 관광버스, 파란 트럭이 내려왔다. 온갖 장비를 실은 파란 트럭은 업한장을 향해 달려갔다. 외삼촌은 밀가루 2포대를 수레에 실었다. 바퀴가 하나 달린 노란색 수레였다. 화순이 수레를 끌어보겠다고 떼를 쓰자 외삼촌은 선뜻 수레를 넘겨줬다. 화순이 수레를 잡자마자 비틀거리며 넘어졌다. 찢어진 포대의 옆구리에서 꿀럭꿀럭 밀가루가 새어나왔다. 걔안나. 외삼촌이 화순을 일으켜 세웠다. 화씨, 뒤질 뻔했네. 화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무래도 많이 놀란 모양이었다. 양 손바닥이 갈퀴처럼 긁혀 몽글몽글 피가 솟아 올라왔다. 화수는 금방이라도 울 것처럼 입을 쭉 내밀었다. 외삼촌이 다급히 말했다. 돈 많이 벌면 뭐 사준다고 했지? 스마트폰? 그래, 화수이처럼 억수로 똑똑한 스마트폰 사줄게. 근데 도대체 돈은 언제 많이 버노? 나는 한 손으로 수레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터진 밀가루 포대를 막고 있었다. 양팔이 찢어질 것 같았다. 둘이 저러고 있는 꼴을 보자 신경질이 났다. 빨리 가야 돈 벌지. 내 말에 외삼촌이 눈썹을 일렁거리며 말했다. 니는 가끔 너가 얼마 닮아서 소름 끼친다. 맞다, 띠띠끼야. 화수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외삼촌 뒤를 졸졸 따라갔다. 업반장에 도착하자 파란 트럭이 펭귄 동상 앞에 서 있는 게 보였다. 뭔가 불길한 꿍꿍이가 느껴졌다. 외삼촌이 반죽을 만드는 동안 나는 화순을 데리고 펭귄 동상으로 걸어갔다. 아저씨 둘이 트럭에서 장비를 끌어내고 있었다. 곧 텐트 같은 틀이 세워지고 그 위에 포장이 덮였다. 아래는 주황색, 위는 투명한 포장이었는데 지퍼가 달려있어 포장을 여닫을 수 있었다. 아저씨 둘이 커다란 빵틀을 들고 포장 안으로 들어갔다. 빵틀은 펭귄 모양이었다. 큰일 났다. 전쟁자가 나타났다. 경쟁자겠지. 내 말에 외삼촌은 빵 뒤집는 꼬챙이를 내팽개치고 펭귄 동상으로 달려갔다. 그곳에는 외삼촌 것보다 훨씬 크고 세련된 포장마차가 세워져 있었고 원조 펭귄빵 특허 출원이라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었다. 외삼촌의 눈이 튀어나올 것처럼 커졌다. 여기 누가 허가 내줬습니까? 아저씨 한 명이 외삼촌을 흘낏 쳐다보며 대답했다. 우리는 설치하는 사람이라 잘 모릅니다. 주인은요? 글쎄요. 내일 들어오지 싶은데. 외삼촌은 눈썹을 실룩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저씨들에게 따져봐야 소용없는 일인 걸 아는 듯했다. 포장마차로 돌아온 외삼촌은 내내 시무룩했다. 나는 부서진 부표 위에 앉아 외삼촌의 커다란 등을 바라보았다. 면장님이 말한 미관이라는 것이 포장마차의 크기를 말하는 거였나? 외삼촌이 더 큰 포장마차를 차리면 펭귄 동상 앞에서 장사를 할 수 있을까? 곳곳에 쌓여있는 폐그물 더미가 오늘따라 더 흉측해 보였다. 어른들의 일은 모두 저 그물처럼 복잡하게 꼬여있는 것만 같았다. 화순을 따돌린 후 제당으로 향했다. 제당은 아주 옛날 만선을 기도드리는 늙은 무당이 죽은 후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었다고 했다. 둔덕이었던 오르막길이 49개나 되는 계단으로 바뀌었고 나와 화수는 그곳에서 가위바위보를 하며 놀았다. 여름에는 물총놀이를 하고 겨울에는 삽으로 눈을 편편하게 눌러 미끄럼을 탔다. 제당은 우리의 아지트이자 놀이터였다. 그러나 이제 계단을 오르면 박스를 덮고 자는 노숙자들만 보였다. 날이 따뜻해지면 노숙자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는데 여인숙 비용을 아껴 술을 마시는 선원들이었다. 그중 아빠배를 탔던 선원도 있었다. 큰 키에 회색 모자를 쓰고 다니는 꺽다리 아저씨였다. 우리 집에 왔을 때 어찌나 밥을 허겁지겁 먹던지 내 입맛은 뚝 떨어질 정도였다. 젊은 사람이 왜 공섬까지 왔냐는 엄마 말에 끝까지 대답하지 않던 아저씨. 아빠는 꺽다리 아저씨에게 최대한 욕을 아꼈다. 파도가 거친 날이었다. 꺽다리 아저씨는 배를 타자마자 멀미를 시작했다. 그러다 그물을 제때 걷어올리지 못해 스크루에 그물을 감겼다. 잔뜩 화가 난 아빠가 세상에는 욕을 다 해대는 바람에 꺽다리 아저씨는 그날로 도망을 갔다. 그 후 업한장에 종종 모습을 드러내곤 했는데 몸만 비적비적 걸어가는 좀비 같았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제당에 들어누워 잠을 자기 시작했다. 어느 초겨울 아침이었다. 구급차가 와서 죽은 노숙자를 실어 갔다. 밤사이 누군가 큰 돌로 노숙자의 머리를 내리쳤다고 했다. 바닥은 물론 나뭇가지 피가 튀었는데 아이들은 그 혈흔을 찾을 때마다 대단한 걸 발견한 것처럼 떠들어댔다. 경찰보다 더 빠른 수사력으로 범인까지 잡을 기세였다. 결국 경찰의 늦장 수사로 살인범은 섬을 떠났다. 파출소장 아들이 죽었대도 그랬을까? 엄마의 그 말이 내내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 꺽다리 아저씨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펭귄이 유명해지면서 횟집 2층에 돈가스 집이 생겼다. 육지에서 정육점을 했다는 뚱뚱한 사장님은 짧은 목을 까딱거리며 사람들에게 인사했다. 자장면으로 유명해진 제주도의 어느 섬 이야기를 하며 여기에 뭐 볼 게 있냐. 오징어 똥창찌개나 해먹는 천의 고아 같은 섬에 돈가스 하나로 1년 내내 관광객을 불러 모으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그러나 오픈빨이 끝나자 손님이 뜸해졌고 당일치기 관광객은 돈가스를 사 먹지 않았다. 그 겨울 사장님은 자살했다. 경찰들 사이를 비집고 바라본 시커먼 나무 토막이 사장님의 시체였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다. 어른들은 그들의 죽음을 지나가는 바람처럼 쉬 잊었다. 죽음이 마치 그 사람 혼자의 잘못인 것처럼 공섬에 들어온 떠돌이의 인상이 늘 그런 것처럼 대했다. 나는 언젠가부터 어른들이 불편하고 무서워졌다. 나는 제당 안쪽에 있는 큰 바위에 올라앉았다. 새빨간 노을이 바다를 점점 물들이고 있었다. 눈을 깜빡이지 않고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 혼자서 내기를 했다. 눈을 가늘게 뜨자 꽤 오랫동안 노을을 쳐다볼 수 있었다. 눈앞이 어지러웠다. 빨간 안경을 쓴 것처럼 온 사방이 불바다로 변한 것 같았다. 제당나무 뒤에 어떤 남자가 소주병을 들고 있는 게 보였다. 술을 마시는 것 같기도 하고 고개를 흔들며 꺽꺽 우는 것 같기도 했다. 나는 손등으로 눈을 비볐다. 그러자 남자의 형체가 사라졌다. 심장이 덜컹 내려앉았다.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렸다. 외삼촌, 외삼촌. 늦은 밤까지 엄마와 외삼촌의 작전 회의가 계속됐다. 외삼촌은 원조라는 말에 열을 올렸고 엄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했다. 장사는 목이 90%다. 코앞에 빵 놔두고 니한테 가서 묻겠나? 군청에 전화해라. 전화해서 뭐라고 하노? 왜 그 사람들한테만 좋은 자리 주냐고 따져야지. 돈 내라고 하면 할 수 없다. 천지가 우리 세상인 줄 알고 살았는데 이제는 땅도 함부로 못 밟는다. 의도가 괘씸해도 오야겠노. 엄마는 한숨을 내쉬었다. 결국 돈 때문에라는 결론이 내려졌고 적정선을 찾기 위해 고민해야 할 단계로 넘어갔다. 나는 티격태격하며 액수를 따져보는 둘의 이야기를 듣다가 잠이 들었다. 다음 날이었다. 지정석에 앉아 회를 팔고 있는 엄마에게 외삼촌은 손가락 5개를 들어 보였다. 엄마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1년에 500만 원. 그것도 한 번에 내라는 군청 직원의 목소리가 휴대전화 밖으로 들렸다. 씹놈의 새끼들. 엄마는 소리내지 않고 욕하기에 고수다. 외삼촌은 오후 내내 시무룩한 얼굴이었다. 나는 그런 외삼촌이 답답했다. 여기서 그냥 장사하면 안 되나?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겠나? 그러니까 머리를 써야지. 판 말고 딴 걸 넣던지. 딴 거 뭐? 내가 왜 하노? 내 아직 5학년이다. 화내면 안 되는데 소 때려잡게 생겨서 날파리한테 에프킬라도 못 부리는 외삼촌을 슬프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며 외삼촌을 힐끗 쳐다봤다.
외삼촌은 아랫입술을 쭉 내밀고 있었다. 화수는 실내화 가방을 들고 씩씩거리며 걸어왔다. 펭귄방에 질린 아이들이 더 이상 화순과 놀지 않는 모양이었다. 나는 화순을 데리고 펭귄 앞 포장마차로 향했다. 우리는 펭귄을 구경하는 척하며 동상 안에 들어가 앉았다. 포장마차에는 부부처럼 보이는 남자와 여자가 빵을 굽고 있었는데 속도가 한없이 느렸다. 화순이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띠떼끼들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게. 외삼촌은 처음부터 잘했나? 니는 누구 편이고? 그거는 모르겠는데 네 편은 아니다. 그때 남자가 우리에게 손짓을 했다. 나와 화수는 미적미적 펭귄 동상 밖으로 나갔다. 빵 하나 먹어볼래? 평가 좀 해도. 거절하기가 그래서 받아든 빵은 작고 통통했다. 길고 납작한 외삼촌의 빵과 달리 오동통한 몸매에 콕콕 찍은 듯한 눈, 코, 입이 귀여운 빵이었다. 예전에 육지에서 사 먹었던 델리 만주와 비슷했다. 빵을 깨물자 노란 크림이 나왔다. 어찌나 달콤하고 향기로운지 나도 모르게 탄식이 새어나왔다. 나는 입안의 것을 꿀꺽 삼키고 말았다. 특허가 뭔데요? 펭귄빵을 처음 만든 사람한테 주는 거다. 우리 외삼촌이 처음 만들었는데요. 특허는 우리가 먼저 냈다. 여자는 싱긋 웃어 보였다. 기분 나쁜 웃음은 아니었지만 나는 그 웃음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려고 애썼다. 그렇게 젊은 부부와 엄마는 외삼촌의 포장마차 앞에 모였다. 일제히 고개를 들어 공섬 명물 펭귄 빵 개시라는 플래카드를 바라봤다. 남자가 물었다. 혹시 별명이 펭귄인겨? 뭐라 카노? 내 별명은 성승헌입니다. 불만 있는겨? 외삼촌은 송충이 같은 눈썹을 실룩거려 보였다. 그러자 남자가 대답했다. 펭귄 빵 개시. 그러니까 펭귄이 빵을 파는 거를 시작했다. 이 말인데요. 우리는 다시 플래카드를 올려다봤다. 단순한 띄어쓰기가 이렇게 결정적인 실수가 되다니.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짓거리노. 군청에 빼기는 거 다 아는데 뒤 한 봐볼까? 우리는 돈 되고 장사하니다. 요즘 세상에 빽이 어딨노, 빽이. 여자는 슬쩍 그 말을 하고는 엄마의 눈을 피했다. 엄마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 얼굴 뾰족한 과장이가 아니면 군수가 우리한테 따질 게 아니고 차리세 내고 당당히 장사하소. 언제부터 공섬이 차리세 내고 장사하는 데고 여기 누구 땅인데 어디서 못된 것들이 함부로 들어와서 지랄이고 지랄이. 엄마의 고함에 젊은 부부는 고개를 흔들며 자리를 떠났다. 그때 화순이 갑자기 울먹이기 시작했다. 엄마, 외삼촌 망하는 기가. 저 빵이 훨씬 맛있어서 큰일 났다. 외삼촌은 멍한 얼굴로 하늘을 올려다봤다. 갈매기는 신이 난 듯 끼룩끼룩 웃으며 날아다녔다. 아무것도 없어서 서로 경쟁할 것이 없던 공섬. 이제는 돈을 낸 사람만이 생선을 팔고 빵을 팔게 되었다. 누가 공섬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몸 하나 들어가는 작은 포장마차에 겨우 자리를 잡은 외삼촌이었다. 그런 외삼촌의 집과 꿈이 흔들리고 있었다. 모든 게 펭귄 탓 같았다. 펭귄 때문에 사람들의 욕심이 커졌다. 돈 없는 사람들이 자꾸만 밀려났다. 혹시 이 모든 게 펭귄의 저주일까? 얼음 공장을 옮긴 지 10년이 지나도록 치워지지 않는 펭귄 동상을 사람들은 냉대했다. 혼자서 비를 맞고 눈을 맞을 동안 사람들은 한 번도 펭귄을 돌봐주지 않았다. 나는 펭귄을 향해 손을 모았다. 바다 나간 아빠를 기다리다가 돌이 되어버린 전설의 소녀처럼 내 두 손에도 힘이 들어갔다.
펭귄아, 외삼촌의 포장마차를 꼭 지켜줘. 파도가 칠 때마다 배들이 일렁거렸다. 배는 자신을 당겨 묶은 밧줄과 줄다리기를 하는 것 같았다. 배 바깥에 달아놓은 폐 타이어가 서로 부딪힐 때마다 비명 같은 소리가 났다. 그러다 밧줄이 툭 하고 끊어질까봐 불안했다. 띠떼끼 이대나? 존나 까부네. 아가씨 다쳐. 외삼촌이 준 마지막 선물은 꽤 유용했다. 화수는 친구들 사이에서 동네 깡패로 통했고 제법 카리스마도 생겼다. 덕분에 혀짧은 소리가 더 이상 우습게 들리지 않았다. 그런 화순이 펑펑 운 날이 있었는데 불과 며칠 전이었다. 외삼촌은 스마트폰을 사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냉동실 가득 아이스크림을 넣어 주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화수이, 진짜 멋있는 게 뭔 줄 아나? 뭔데? 속으로 우는 남자다. 화수는 조그마한 입술을 꾹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외삼촌을 태운 회리호의 스크루가 힘차게 돌아갔다. 그러자 바닷속에서 파도가 휘몰아쳤고 배는 점점 섬을 밀어내며 넓은 바다로 나가기 시작했다. 회리호가 저만치 사라졌을 때 나는 화순을 힐끗 쳐다봤다. 차렷 자세로 눈에 힘을 주고 있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나는 멋진 남자가 되었다는 축하 인사로 화순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어 보였다. 화순은 그런 나를 보더니 갑자기 입을 쭉 내밀었다. 왕 하고 터진 울음소리는 백고동 소리보다 컸다. 엄마는 동네 창피하다고 화순의 팔을 질질 끌고 집으로 갔다. 나는 외삼촌이 탄 배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서 있었다. 눈발이 날렸다. 한두 송이 흩날리던 눈이 빠르게 내리기 시작했다. 길바닥은 어느새 스티로폼 알갱이를 뿌려놓은 듯 하얗게 변했다. 눈 사이로 짙푸른 바다가 선명하게 보였다. 파도는 배가 지나간 자리를 계속해서 지우고 있었다. 외삼촌은 이제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눈을 감았다. 차가운 바람이 코 속으로 들어왔다. 가슴이 서늘해졌다. 바다를 헤엄쳐서 돌아오는 외삼촌의 모습을 상상했다. 나갈 때보다 들어올 때 파도가 더 세다는 공섬. 외삼촌은 거친 파도를 거슬러 이곳으로 다시 오고 있다. 20cm 직진하면 파도가 1m 밀어낸다. 그래도 끝까지 헤엄친다. 외삼촌은 울지 않는다. 나는 바다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워 보였다. 뒤를 둘러보자 아직도 치워지지 않은 폐거물 더미 위에 하얗게 눈이 내려 쌓였다. 이상희 작가의 펭귄섬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기다리고 계실 거죠? 지금까지 아름다운 소리책방이었습니다.